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308쪽에 3장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입니다. 주체까지가 다 섰고요. 이제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거기 이제 목차를 보시면 제1절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규정이 있고 제2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3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특례, 그다음에 효과가 있습니다. 제1절 굵은 1번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 보시죠. 다음 쪽 309쪽 설명과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309쪽 설명이요. 1번 왼쪽 정비에 정한 용적률대로 설계도를 작성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용적률 크게 완화받는 것을 포기하고 소형주택도 짓지 않는다. 흔히 1:1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한 예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60 이하 소형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70%를 조합원에게 더 큰 면적 제공하거나 일반 분양하고 완화받은 용적률의 30%를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공개 추천 방법으로 선정해서 시도지사 등에게 공급한다. 시도지사 등이 해당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사업을 한다. 인수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3번 관리처분계획에서 관리처분계획 사항에서요. 재개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한 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 그림을 보시죠. 308쪽이요. 용적률 왼쪽이요. 300%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짜리 땅이면 30,0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죠. 그중에 조합원 가져가고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요. 소형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한다고요.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주거지역 500%죠. 그러면 10,000제곱미터 땅에 2만을 더 추가로 지어서 5만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늘어난 그것의 70%, 즉 14,000제곱미터를 조합원들이 더 넓게 가져가거나 일반 분양하고 30%, 6,00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70%냐 30%냐, 즉 30%에 대한 비율은 사업마다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쪽 309쪽 표를 보시죠. 다음 정비사업을 하면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국토계획법 등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즉 완화받은 용적률에 과밀 억제 권역의 재건축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 재건축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해당하는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비율을 50 이하, 75 이하, 50 이하, 75 이하로 돼 있죠.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 그렇게 아셨으면 됐고 숫자 외우실 내용 아니고요.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서 더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요. 됐고요. 다음 이제 310쪽 오시죠. 310쪽에 굵은 2번 각 사업별 주택의 종류, 규모별 비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문장 생략하고요. 다음 쪽 311쪽에 있는 표를 보도록 하시죠. 넷째 줄에 있는 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표의 셋째 줄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 재개발 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등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재건축 경우에는 임대주택 강제가 없죠. 특히 두 번째 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차피 임대주택 지어서 공급하는 게 기본이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칸에서요.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물량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칸 재개발 사업에서요. 재개발 사업에서 그 조합원들을 가져가고 일반 분양해서 그 돈을 다 나누어 가지고 조합 청산을 하면 좋겠는데 임대주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은 지었고 그다음에 월세 조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합으로 보면 그걸 파는 것보다는 부담이 되죠. 좀 약간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관청 쪽에서 사주겠다고요.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는 거죠. 문장이요. 굵은 3번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은 재개발 사업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그 아래 점 둘째 줄 그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내용 보시죠. 312쪽에 제2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입니다. 지금 계획서 설계도가 이제 두 번째 계획이죠. 중요한 계획 두 번째 계획입니다. 굵은 문장형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안을 작성해서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신청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줄여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계획이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까 정비사업이 10% 이상 증액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였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요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1번 토지이용계획 어떻게 이용한다. 건축물 배치계획 포함하고요. 2번 정비기반시설 6번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 계속 시설억만 건물억만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넣는다. 또 어떤 시설을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떤 건물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까지가 정해지는 거죠. 몇 평짜리 몇 채를 6번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8번 시행규정이나 9-4번 기타 설계도서 그다음에 9-8에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자 및 권리의 명세 또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등이 포함된다. 정비사업은 기본이 환권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지만 여기에 설계도가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는다. 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건물을 어떤 토지에 어떻게 올릴 건지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되는데요. 환권이 기본이죠. 그래서 토지건축물 대신에 토지건축물 주는데 예를 들어서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한 채를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땅, 아주 조그만 건물까지 다 새 아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서 이어지겠지만 30제곱미터 가진 사람 3명이 모이면 90제곱미터가 됐고 여유가 있고 정관에서 정했으면 이 사람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뒤에서 사업이 다 끝나고 아파트로 한 채 준다.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아무튼 요 경우 기준선에 안 되는 사람은 돈 줘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죠. 개발법에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수용 대상이 되죠. 그 대상을 다 써놨습니다. 목록 얘기가 나왔네요. 목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법 얘기가 나와야죠. 수용에 대한 기본법이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 수용을 하려면 돈 주고 강제로 사들이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려면 대상 물건이 정해져야죠. 한두 개가 아니니까 목록이 정해지는데 그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인정서라고 하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게 토지보상법입니다. 그런데 정비법에서 목록이 발표됐죠. 그러니까 이쪽 목록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이 발표됐죠. 목록 발표할 필요가 없고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목록이 발표가 됐죠. 목록 받을 필요가 없고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고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치자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그 아래 괄호입니다. 도시정비법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로 토지건축물 명세가 고시된다. 토지보상법에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고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도시정비법에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를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굵은 3번형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절차 그 표를 보도록 하시죠. 표가 세 줄입니다. 첫째 줄 먼저요. 제일 오른쪽 끝칸이요. 시장군수가 확정하는 거죠. 따라서 첫째 줄 제일 처음 시작이요. 첫째 줄 시장군수는 자기가 작성해서 끝에서 두 번째 칸이요. 공람 절차 어지간한 계획 다 주민의견 청취 거치죠. 공람 절차 거쳐서 확정 발표하면 됩니다. 주택공사 등 올리죠. 인가시정 넣으면 시장군수가 공람 절차 거쳐서 확정 발표합니다. 조합 등은 작성해서 올릴 때 몇 평짜리 몇 채 지을 건지 중요한 문제죠. 내가 들어갈 수 큰 평수로 집을 작게 지면 중간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작은 평수로 많이 지면 중간 사람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죠. 중요하니까 과반동의 정비사업비 10% 증액이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인가 신청 올리게 되면 시장 구수가 공람 절차 거쳐서 인가하게 됩니다. 자, 그 절차가 다음 그러니까 314쪽에 3-1, 3-2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 한두 가지요. 3-2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둘째 줄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애기들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꿍꽝 그러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중지 폐지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받았으니까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됩니다. 단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 봉일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밟지만 변경 때도 밟지만 그대로 밟아야 되지만 가벼운 변경, 찌끔한 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다음 계속이요. 315쪽, 3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특례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특례는 아주 곁가지 사항이에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있기는 하니까 짚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문장 내용 보기 전에 이쪽 그 표를 보시죠. 표가 4줄, 3칸입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특례는 규정만 따로 써져 있는 거지 두 번째 칸에 있는 일반적인 규정 아니면 원칙적인 규정을 다른 상황에서는 또 그것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원칙 내용들이 다 꿰고 계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고 아니면 양쪽 다 헷갈릴 수 있거나 또 특례를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보시자고요. 먼저 둘째 줄이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 때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 시행자 중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그 땅부자, 민간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자가 있죠. 그러면 면적 2분의 1 총수 과반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과반 동의 받는 거 비슷하게 가는 거죠. 셋째 줄이요. 재건축 경우에는 심의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쪽 사업시행 인가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공람 절차를 거치는 거지 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세 번째 칸이요.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가니까 여기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심의를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심의를 한번 거치라고요. 심의는 한 번은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때라도 심의를 거쳐라. 넷째 줄이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계도 3하나이죠.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할 때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려면 역시 총수 4분의 3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사업을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지정개발자 땅부자죠. 근데 개인입니다. 민간이죠. 부도파산 자빠질 수 있으니까 돈 묻어라. 정비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로 앞뒤 연관을 하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해지는 내용이라고요. 자, 하나씩 보시죠.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예외적 시행자 중에 민간이죠.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 일정한 동의를 각각 면적의 동의, 숫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이 없고 심의 거친 적 없죠. 재건축 사업, 사업시행 인가를 하려면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괄호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갖추었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시장구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정비사업비 20%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 예치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즉 사업이 다 끝나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이를 반환한다.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구수는 인가를 할 수 있다.
정비사업 대부분 전면 철거가 원칙이죠.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 그러니까 자리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그건 놔두고 쓰자고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것까지 싹 철거할 필요는 없죠. 그 정도 수준들입니다. 굵은 2번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와 시기 조정. 동그라미 1번 해설.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을 때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위에서 봤을 때 부탁할 수 있다고요. 시도지사는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현저한 주택 부족, 철거하면 다 이사 나와야죠. 전세집 구하게 됩니다.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군수의 권한이니까요. 동그라미 3번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일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3번요. 이제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후 조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구간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안에서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국가 지방이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과로 이것저것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에게 무상으로 양해한다. 그쪽 조언이라는데 쓰라고요.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순찰 강화 등이요. 물론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철거합니다만 이제 설계도가 정해진 전단에 그럼 이제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네가 이제 빈집 생기고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치안 부탁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시행자는 기업형 임대주택, 아까 뉴스테이가 있었죠.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4번요. 수용사용 4-1번 동그라미 1번 그 한권 대상이 아닌 사람 걸 돈 주고 뺏어야죠.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3번 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민법 수준의 사업이죠. 거기는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 동그라미 3번 재건축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취득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취득과 수용이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표로 보시면 4가지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는 긴급한 경우에만 공법의 수용으로 가고 세 번째 칸이요. 재건축 사업의 일반적인 경우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매도 청구로 간다. 그건 앞에 있었죠. 4-2번 동그라미 1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2번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토지보상법 목록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은 우리 책에 딱 4번 다 사업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죠. 동그라미 4번이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30제곱미터면 수용이죠. 그런데 30제곱미터 3명이 모이면은 90제곱미터와 같잖아요.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대지건축물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할 수 있다.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서 아파트를 주는 거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 아파트로 한 채 줄 수가 있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그림은 그 수용대상 목록에 대한 얘기였죠.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 그 아래에 있는 표는 요 90제곱미터,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3명을 얘기한 거죠. 굵은 5번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가 있고 나서 그다음 분양시청 관리처분으로 가니까 여기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법에 따로 써져 있지는 않고 실제로 절차에서는 엄청 중요한 비중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의 한 항목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획 내용 가운데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그리고 가격 사항이 있다고요. 종전거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근데 가격을 저 앞에 3년 그러니까 2년 그걸로 다 그 전 가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요 바로 직전 가격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해설. 정부 사업 실제 진행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고 시후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감정 평가를 한다. 그 이후 분양시장을 받는데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이 높은 사람부터 분양시장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계도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양 신청 절차로 가게 되죠. 자, 분양 신청 절차를 저 앞쪽으로 빼서 보도록 하시죠. 그 321쪽에요. 4장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1절 분양 신청, 2절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인가, 3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 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보시면 322쪽에 1절 분양 신청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요. 첫 번째 칸에 120개, 두 번째 칸에 100명, 세 번째 칸에 남은 거 40개, 분양 신청 80개, 불신청 20명. 그 흐름들을 짚어보자고요. 설계도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서요. 120개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요. 여기 50명, 50명, 100명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설계도가 확정됐으니까 자, 이제 몇 평짜리 받을 건지 준비들 하시고 신청들 하세요. 이제 알려줘야죠. 이제 100명 이제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모델하우스 열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 절차를 밟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0명은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120개 중에서 80개를 신청을 한 거니까 재개발 하나씩 가져가는 걸로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40개가 남은 거죠. 40개가 남았는데 40개를 다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고 다 일반 분양을 하긴 할 건데 우선 예비분을 남겨두자고요. 만약에 40개를 다 일반 분양하게 되면 어느 누구 5명 우리들 조합원이요. 조합에서는 당신들은 조합원 아니요. 소송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줘야 되는데 이미 120개를 다 처리하고 나면 줄 게 없잖아요.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30개를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 10개 정도를 빼두자고요. 예비분으로 빼두자는 거죠. 나중에 5명 이기면 5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면 되고 만약에 이분들이 다 패소를 하고 조합이 되겠으면 그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10개를 팔면 되죠. 예비분입니다. 이 80개를 뭐라고 하고요? 분양설계라고 한다고요. 물론 80개는 강아지 개자고 분양설계는 삼계탕 개자입니다만 아무튼 분양 80개, 분양설계 같이 혀로 해주자고요. 그럼 이제 분양신청 절차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있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그다음에 분양신청 받는 기간이요. 30일, 60일 사이에 시작한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요. 안 받겠다는 사람들 90일 안에 돈 줘서 내보내야 된다는 건데 더 중요한 날은 기산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기산점이요.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 신청기간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에게 통지하는데 혹시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공고를 한다. 그러니까 통지가 더 중요하죠. 종전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주는 거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100명 중에서 나는 받을란다 안 받을란다. 통지가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 모델하우스 열어두고 분양신청 받는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조합에서 정하기를 그 날짜를 30일로 정할 수도 있고 32일로 정할 수도 있고 60일로 정할 수도 있다. 막판에 분양신청 몰리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해진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정해진 날짜에 가서 해야죠. 동그라미 2번.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그러면 중간 날짜 안전빵 45일이면 안전빵이다. 아니죠. 조합에서 30일로 정했는데 45일째 가면 모델하우스 다 철거하고 쓰레기밖에 없잖아요. 정해진 기간 안에 가라고요. 동그라미 4번.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분양설계 80개라고요. 기간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했다가 그것을 철회한 자, 그다음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아무튼 못 받게 된 사람들이죠. 안 받는 사람, 못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그 밖에 권리돼서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받는다 안 받는다가 확정되는 건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부터 90일 안에 청산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시행자는 분양신청 받은 후 잔여분이 있으면 정관 시행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 예비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있고요. 그 다음에 위규정에 따라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할 때 등등에 대해서는 주택법, 주택공급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즉 30채 미만이면은 그냥 뭐 팔아도 문제가 없겠죠.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뭐 요 절차나 그 아래 그림에서 표에서요. 개발법의 입체 환지나 아파트 신청형, 도시정비법의 이 분양 신청, 신청 절차나 똑같은 거죠. 자, 2절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요거에 맞춰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게 되죠. 물론 개통은 어떻게 한대야, 지방 내려간대야, 몇 개나 남았대, 몇 개 남은 건 어떻게 한대 등등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겠죠. 관리처분 계획 가기 전에요. 먼저 내용을 보면 7번 보시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그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종전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줄 거냐고요. 그거죠. 그래서 A가 저쪽 뭐 101번 땅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A에게는 4블럭에 들어서는 1번 땅을 준다. 그리고 땅이 뭐였고 그다음에 뭐 가격은 얼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1000제곱미터고 그래서 100만 원짜리 땅이다. 새 땅 어떻게 준다.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새 땅 가격은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가격이 확정되지만 나중에 받을 이 땅은 사업이 끝나야 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아니고 추산액 얼마쯤 할 거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B요. 123번지에 집 갖고 있습니다. 토지와 집, 건물을 갖고 있는데 B에게는 2블럭에 들어서는 101동 307호를 준다. 307호 뭐 100제곱미터짜리로 준다. 등등등이 관리처분 계획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는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동, 호수까지가 확정되죠. 뭐 이상 내용을 이제 뻔히 또 쓰고 있다고요. 말만 바뀌어져 있는 거지. 그냥 요 내용입니다. 단어들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내용, 흐름들을 떠올리시자고요. 염두에 두시자고요. 굵은 1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장구수를 제외한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안을 작성해서 조합 청의를 열어 과반 동의를 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시장구수에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사업비 10% 증액이면 3분의 2였죠. 굵은 2번 관리처분 계획 내용. 2-1번 내용. 1번 분양 설계. 분양 설계는 아까 신청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2-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2번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3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이 있고, 이거는 2-2번이죠. 3-2가 아니라 2-2 소유권 외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임차권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세입자분들이 더 어려우시잖아요. 시설업만 건물업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싸고 월세 쌌죠. 근데 이분들은 보증금만 받고 나오게 되잖아요. 새로 번드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여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야 된다. 3-1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3-2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아직 사업 착수 전이므로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 가격은 정할 수 없고 사업 완료 후에야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줄 거냐고요. 3-2가 조합원에게 줄 것. 3-2나 일반 분양분. 3-2다 기업형 임대주택. 3-2라 임대주택. 맙은 그 밖의 것들이 있습니다. 3-1, 3-2에 의해서 동호수가 확정되는 거죠. 4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부담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5번 기타 사항 가지고는 나온 적은 없죠. 그러면 이상 지금 한쪽 전체가 넘는 건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관리처분 계획이요.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관리처분 계획 다음과 같은 도면 넉 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A, 그러니까 B 건축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사업을 한다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정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로도 공원도 한 평 없이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공원 그러니까 등등 공적 시설이 들어갈 땅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 토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쪽 토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주는데 끊어서 주는 거죠. 그 중에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 A에게 준다. A에게 뭐냐 번호를 5번 땅이라고 치자고요. 다음에 B에게는 그러니까 101동 307호를 준다. A나 B는 왜 받아가요? 종전 토지 소유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였으니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권리 뭐가 있었고, 기타 권리 중에서도 특히 임차권은 잘 써놔라. 정비사업비 예산서를 써야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서요. 철거하는데 돈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돈 나가야 되죠. 조합원들이 돈 언제 내고 또 일반 분양분 팔아서 언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우선은 내가 얼마를 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언제 얼마를 내야 되냐. 그 가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그 3억을 낸다고 했을 때요. 첫 방에 2억, 5천만 원을 낼지 1억을 낼지 5천만 원 두 번 내고 나중에 2억을 낼지 그거는 가게 운영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림 그리면 이상이라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를 준다. 조합원에게 이쪽 잡아주고 예산은 어떻게 짠다.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잖아요. 소련말 붙이는데 그런갑다.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지. 소련말 단어에 빠지실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24쪽 앞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토지 건축물 이쪽으로 잡는다. 이게 뭐고요? 1번 분양 설계. 다음에요. 그러니까 2-1번과 2-2번. 2번.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A, B는 각각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그다음에 2-2번. 그러니까 기타 권리 뭐뭐가 있었다. 다 정리해 놔야죠. 2-3번. 그 중에서도 특히 약자, 임차인, 세입자 및 권리 명세 및 평가액. 그다음에 3-1과 3-2는 똑같은 하나이죠. 3-1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5번 땅은 A에게 준다. 307호는 B에게 준다. 3-1. A에게는 5번 땅을 준다. B에게는 307호를 준다. 3-2. 똑같은 하나의 문장이라고요. 3-2번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추산액밖에 안 나오죠. 그다음에 4번 정비사업비 규모. 그다음에 그 조합원 부담 규모와 시기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비사업비 예산서니까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와 시기 등이 포함되는 거죠. 빨간색 빼고 보면은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는 걸로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잡으시면 되고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용을 잡으면서 단어는 계속 혀로 소리만 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325쪽에 그러니까 2-2번 종전 재산, 그다음에 분양 예정 토지 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 평가해야죠. 새 토지 건축물 가격 추산액 정하고 나중에 또 사업 끝나면 평가해야죠. 가격을 정해야죠.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재산권리 평가할 때 다음 방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1번 1-가번 재개발 도시환경은 공적 족보죠. 공익사업 족보니까 시장구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내고요. 1-나 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민법 성격이 내재되어 있죠. 거기는 시장구수가 1명 이상, 그다음에 조합 총회로 선정 계약한 1명 이상에서 두 사람이 평가한 것을 평균 낸다고요. 그다음에 단 관리처분 계획 변경 중지 폐지하려면 그러니까 분양 예정 대상 대지건축물 추산액,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은 시행자, 토지동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음에 뭐 2번, 그러니까 3번 뭐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에 326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3-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1번 종전거만 따지는 거죠. 종전거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서 가격 얼마 하면 철거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A 땅값 집값 A 땅값 얼마, B 땅값 집값 얼마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럼 이제 철거하고 새 아파트 신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새 아파트 가격 확정되면 차액 돈 내면 되는 거죠. 청산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싸게 맞춰주는 게 아니니까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나치게 동그라미 1번 추가 설명 더 드리죠. 아래에 있는 표요. 326쪽 제일 아래 표 왼쪽 개발법의 환지계획에서는 종전 토지 및 환지, 옛날 땅, 새 땅, 그러니까 위지면 토수리완, 유치주목 면적, 토질수리, 이용사항,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니까 전면 철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 땅에 가장 비싼 땅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쪽 도시정비법은 싹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죠. 옛날에 초가집이 있었으니까 비슷한 새 초가집을 만들어주고 옛날에 1층짜리 한옥집이 있었으니까 비슷한 1층짜리 한옥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논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비슷한 논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싹 철거하고요. 새 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가격만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전거만 따져서 면유만 따져서 가격 뽑으면 끝입니다. 철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그런 뜻이었고 동그라미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몇 평짜리 몇 채는 이미 설계도에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였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호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아까 보셨던 거였죠.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나 신청할 수 있다. 근데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없죠. 돈 줘서 내보내는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호 분할 투기 냄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줘서 내보낸다. 동그라미 4번 재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문장으로는 세 줄이나 써져 있고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냥 그 괄호 환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새 아파트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건축물 소유자를 빼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주거나 건축물을 주거나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받겠다는 사람 돈 줘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환권에 지금 요것만 그대로 옮겨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돈 줘서 내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글자들을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켜서 한 필지 맞춰주거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 돈 줘서 내보내거나 디귿번 아파트 한 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권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2번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제 다음 내용들과 같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3-2번 이하 내용은 잠깐 쉬고 계속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326쪽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잠깐 쉬도록 하시죠.